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논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뒷얘기를 조금 듣다 보니까 논어를 되게 신기하게 읽는다, 희한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동안 읽어왔던 방식 자체가 오히려 더 신기하다. 왜냐하면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굉장히 현대적인 버전으로 바꿔서 해석한 게 아니라 책을 있는 그대로 읽은 거예요. 저는 역사적인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상하게 동양 철학 하면은 그 한자가 대단히 어렵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수준 높은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 생각이 같으면 아무리 어려운 말이라고 하더라도 노력을 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뭐냐? 나랑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의 말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만난 게 1993년도에 만나가지고 97년도에 결혼하고 지금 2024년이니까 30년을 그 제 전체 나이의 반 이상을 집사람이랑 같이 붙어 살았는데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장 어려운 게 이 부부지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날 동양 사람이니까 동양 고전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양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냥 현대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무슨 얘기냐면 서양 사람들이 한문 고전을 읽을 때랑 우리가 한문 고전을 읽을 때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과거의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고원한 지식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평소에 만나고 하는 그런 종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아까 그 도희명 교수님께서 이제 제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보통 전통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논어와 관련된 해석서 가운데서 대다수의 기본적인 틀은 송나라 때 주의라고 하는 학자가 만든 틀을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학자죠. 뭐 수준이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주희 이전의 논어 주석서와 주희의 주석을 비교해 보면 비교 불가할 정도로 수준이 그냥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그 시대의 눈으로 보는 거라면 지금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면 주희의 해석은 문제가 많아도 아주 많습니다. 어떤 점에서 많느냐?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을 보는 눈 자체가 그 당시에는 신분제가 있던 시대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왕이 있고 사대부가 있고 보통 사람이 있고 노비가 있고, 그 네 종류의 인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 네 종류를 하나로 묶어서 예컨대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노비가 있고 양반이 있는데 우린 다 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은 양반이 날 때릴지도 몰라요. 같은 취급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와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직관적인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고전을 읽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식으로 막 바꿔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고증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읽어야 되겠죠.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논어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혹은 주제는 이 사람은 논어에서 공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공자의 제자입니다. 공자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관한 내용들을 잘 일별해 보면 제가 보기엔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공자라고 하는 위대한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탄생했다가 아니라 훌륭한 선생과 그 밑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선생에게 배운 것도 있지만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터져나왔다. 그 사이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어떤 사상 혹은 문명이라고 하는 게 뭔가 유의미한 것을 냈다면 그거는 공자라고 하는 한 사람의 독창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진 이야기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서양은 개인주의고 동아시아는 관계를 중시하는 철학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철학을 해석하는 방식도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읽기에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고전을 읽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생각을 열어보는 거. 자, 이 자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주제의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논어 속에 등장하는 자로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기록들은 이걸 아주 리얼하게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올해 꽤 됐지만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유명한 광고입니다. 상까지 받은 광고예요. 혹시 뭔가 보신 기억 있지 않으신가요? 이게 자동차 광고예요. 그쵸? 네. 자, 당시에 현대차가요. 이 그랜저를 주력 상품으로 올리면서 지금은 이거 말고 제네시스가 주력이죠. 그 왜 현대에서 이거를 주력을 올렸느냐? 90년대를 거치면서 소나타가 워낙 많이 팔렸잖아요. 그런데 많이 팔리긴 했지만 소나타를 그동안 만들어왔던 임금도 상승하고 원자재도 올라가고 하니까 소나타를 주력 상품으로 하는 거는 별로 수지타산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IMF도 지나고 경제력도 이제 회복해 나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홀리는 그러니까 너를 한 단계만 높여라. 그러니까 소나타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랜저는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눈을 바꾸기 위해서 만든 광고인데 이 광고가 참 기가 막힌 광고예요. 뭐냐? 현재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입니다. 야, 이 마케터들, 이 카피를 뽑는 사람들이 철학자들보다 시대의 눈금을 더 잘 읽는구나. 왜냐? 욕망을 자극해서 물건을 사도록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철학자들은 사람들의 말하고 행동을 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철학적 생각을 읽어내는 거라면 이 사람들은 읽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도록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 광고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주인공이에요. 보도를 쫙 걸어가고 있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설정입니다. 어떻게 지내? 라고 친구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레이션으로 탁 나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랜저로.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당신의 오늘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소나타 몰고 다니는데 그랜저 딱 끌고 가면 지금은 강남에서는 그랜저는 끼지도 못하죠. 뭐 강남에 제가 차 끌고 잘 안 가는데 가면은 서울 시내에 있는 지역에서 강남 지역이 도로폭이 약간 좁은 지역이 꽤 많고요. 그리고 차들이 운전이 난폭해요. 왜냐하면 벤츠랑 제 차랑 한번 부딪혔다가 수리비가 워낙 차이가 크니까 조심조심. 이거 긁기만 해도 막 몇백씩 쉽게 깨지니까. 자, 그런데 요 얘기를 철학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지내?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근데 답이 뭐예요? 나는 그랜저야.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요약하면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에 나는 그랜저다. 즉 당신은 티코를 몰고 다니면 티코급의 인간이 되는 거고, 그랜저를 몰고 다니면 그랜저급의 인간이 되는 거고, 벤츠를 몰고 다니면 벤츠급의 인간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인간관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히트친 상품이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인간관은 철학적으로 참 안타까운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우리 사회가 그런 심리가 많이 커졌잖아요. 이 광고가 막 이렇게 득세할 때 그 시절에 나왔던 여러 뉴스 기사들, 예컨대 강남에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에, 강동구인가? 그 어떤 학부모가 이제 장을 보고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딸내미가 자기 반 친구랑 같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우리 집에서 보자라고 했더니 쟤는 누구니? 조기. 근데 거기는 임대 아파트. 여기는 강남의 무슨 아파트. 엄마가 하는 말. 너 쟤랑 어울리지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던 시절에 나왔던 광고예요. 그러니까 이 광고 자체는 안타깝게도 처음에 질문이 뭐였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주제의식이에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시대의 대답이 벤츠를 모는 사람이냐 티코를 모는 사람이냐 하는 방식이라면 곤란하겠죠. 그런데 그런 방식의 생각을 나는 조금 더 갖고 있지 않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저도 그런 속물적인 생각이 없을 수 없고 누구나 다 전체가 그렇진 않다라고 하더라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찌 본다면 우리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문화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는 다른 종류의 인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뛰어난 철학자, 사상가이긴 하지만 자로와 같은 인간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겠구나. 무슨 얘기냐? 이 주의가 어마어마한 학술적인 업적을 남겼잖아요. 근데 주의는 그럴 수가 있었어요. 주의가 요즘에 대학 교수 생활했으면 그런 업적 남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의는 25살의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데 벼슬살이를 뭘 했냐면요. 당시에 송나라 때 도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교 사원. 그 도교 사원을 관리하는 직책 벼슬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벼슬의 특징이 뭐냐면 안 가도 돼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직장까지 안 가고 자기 집에서 제자들하고 내내 공부만 했어요. 그러면은 임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똑똑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제자들이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요직에 앉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기 선생이 계속해서 그 도관의 관리직으로 있을 수 있도록 제자들이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인은 일 안 하고 내내 연봉 챙기면서 제자들하고 공부만 한 사람이에요. 부럽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87학번이거든요. 그때 교수님들 저희 세대가 하는 것처럼 빡세게 강의 안 하셨거든요. 축제 때 출석 딱 부르고 가서 소주 마셔라. 그리고 뭐 무슨 일이 있으면 휴강. 그것도 당신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조교가 와가지고 휴강이래요. 그럼 저야 기분 좋죠. 근데 지금은 휴강 못합니다. 그리고 휴강을 하면 무조건 보강을 해야 되고요. 뭐 강의 한 강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올리는 서류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더군다나 성적을 내보냈는데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전화번호가 제 핸드폰에 없습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학생일까? 해서 받아요. 그런데 목소리가 굵어요. 학부모님입니다. 내가 무슨 과목을 들은 어떤 학생의 아빠인데 우리 애가 왜 C를 받았냐. 이게 자주 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에 이제 교수짓하기 되게 힘들어요. 주인은 진짜 행복하게 교수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업적을 냈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고전에 대해서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졌을지 모르겠으나 사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의 세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자로와 같은 인물. 여기 세 번째 서술된 요 내용은요. 주희가 논어를 주석하면서 자로에 대해서 평가했던 말들을 종합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 공자를 따랐던 그 자로가 나서기 좋아한다. 옹졸하다. 그리고 하는 행동마다 좀 지나쳐요. 그리고 만용부리기 일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모자란다. 이게 주희의 평가예요. 그런데 주희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다 이걸 따라가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자로를 그런 사람으로 평가하게 되면 텍스트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 칸트가 쓴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바로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가 단순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삶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라고 할 때 그거보다 무거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그런 멋진 말들 많지만 저는 그 어떤 위대한 진리도 한 사람의 삶의 무게보다 더 무거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 중심주의고 인간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그때마다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타인을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 자로는 제가 절대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 논어 전체를 통해서 제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공자의 제자 가운데 그 누구도 공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인 제자는 없었다. 즉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공자의 생각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자기의 신념을 제자리를 잡아나간 거다. 자, 논어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로가 성숙한 사람, 이룰 성자의 사람인 성인,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공자가 자로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방식의 어법을 많이 써요. 야, 네가 말하는 성인. 근데 이 성인을 옮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뭐 예를 들면은 그 서양학자는 complete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룰 성자가 완벽하다.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냥 우리 어감에서는 성숙한 사람 혹은 된 사람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 이 사람은 한 사람은 다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장무중이라고 하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의 지혜, 공작이라고 하는 무욕, 세상에 대해서 초연한 태도, 그리고 변장자라는 사람의 용기, 그리고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재능이 뛰어났던 염구, 이런 재능을 다 가진 데다가 예약으로 그것을 꾸민다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만하다.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엔 공자가 자로에게 반쯤 농담으로 하는 얘기로 보입니다. 공자는 과연 이걸 다 갖고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자로하고 공자의 대화를 보면 아, 이거는 친한 친구 사이의 대화인 것처럼,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친구 같은 관계로 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로가 짜증내는 투로 말했을 것 같아요. 왜 꼭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익을 볼 상황인데도 의를 놓치지 않고 생각하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게 바른 길이야 라고 할 때 목숨을 내놓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오랫동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야, 내가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지 라고 했던 그 생각을 잊지 않는다면 성숙한 사람이라 할 만하다. 다 와닿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자로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지 않나요? 과연 이 속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대기 좋아하고 모자라고 어리숙하고 이런 등등의 표현들을 과연 생각할 수가 있을까? 바로 이게 주시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편견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송나라 때의 학풍이 그런 건데, 성인의 등급, 다음 등급, 다음 등급, 다음 등급, 즉 등급을 매기면서 논어를 해석을 했습니다. 과연 인격의 등급이라고 하는 게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속에서 자로가 공자에게 도발하듯이 대들듯이 얘기했다는 태도보다도 공자는 공자의 생각이고 나는 당신에게 배웠지만 나는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의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을까? 자, 사기에 보면은 공자의 제자들을 두루 기록하고 있는 열전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로는 본성이 야인 기질이 있어서 거칠었다. 용감하고 힘쓰는 일을 좋아했다. 심지가 강직하고 직설적으로 치받기를 좋아했다. 다혈질이죠. 제가 이 논어 사람을 읽다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저도 상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골라가면서 쓸 때 제가 머릿속에 떠올렸던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 학과 선배 가운데 뭐 자로랑 똑같다라기보다는 상당히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컨대 안회 같은 경우는 어땠느냐. 제가 누구를 상정했냐면 목사님 아들을 그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안회를 읽었어요. 자, 그 선배를 생각하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선배는 자로랑 되게 닮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수탉의 꼬리를 머리에 꽂고 산돼지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를 허리에 찼다. 직업이 뭔지 알 수 있겠죠? 이분의 직업은요? 네, 그 당시에 도둑할 때의 도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자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도둑이 아니라 당시에 도라고 하는 집단인데, 이들은 어떤 국가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그 말하자면 일종의 공동체들이었어요. 당시의 왕과 제후들은 이 집단들을 자기 집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상당히 애썼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이들을 도둑이라고 하느냐? 산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가 뭐 화전을 하기도 하고 사냥을 하기도 하고 한데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슬금슬금 내려와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칼을 들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골칫거리가 되는 사람들인 거죠. 바로 이 장면이 그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로와 공자의 첫 번째 만남은 길거리 가다가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배우러 간 게 아니라 산속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서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공자를 업신여기며 공자를 때리려고까지 했다. 이거는 겁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간에 문장이 사라진 것 같아요. 공자는 자로를 예로서 대하며
살살 달래어 인도하였다. 이건 뭔가 상황이 갑자기 급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공자와 자로가 맞짱을 떴다는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누가 이겼다고요? 네, 공자가 이겼습니다. 우리는 공자가 자꾸 이렇게 샌님 같은 스타일을 생각을 하잖아요. 공자의 키가 2m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였던 숙량흘이라고 하는 분은 장군인데 전투를 할 때 성벽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적의 계략이었어요. 일정한 선발부대가 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성문을 내려버리고 그 안에 포위해가지고 싹 죽이려고 하니까 숙량을이 뛰쳐나와가지고 자기 어깨로 내려오는 성문을 받치면서 자기 부하들을 구해줬습니다. 당시에 이런 방식의 행동을 하면 영웅 대접을 받죠. 그러니까 숙량을은 덩치가 굉장히 큰 사람이고 힘이 장사였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아버지의 DNA가 그런데 공자는 어떻겠습니까?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키가 크고 이 산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굉장히 키가 컸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키가 작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남쪽 계통이고요. 진나라 쪽이나 산동 쪽 사람들은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도울 선생님도 강의할 때 이거 침 튀기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맞짱 떴을 때 보통 하는 게 흔하죠. 이 무사들끼리는 무릎 꿇고 반 죽여놓든가. 그렇죠. 조폭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로서 대하며 살살 달래어 인도했다. 그러니까 자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을 만난 거예요. 맞짱 떠서 졌으니까 맘대로 해라 했는데 때리거나 병신 만들거나 이게 아니라 예로서 대하며 달랬다. 희한한 인간이네 하면서 기록에 의하면은 자로가 몇 달 동안 공자학교 근처를 배회하면서 공자를 살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예물을 갖추고 공자의 제자로 들어가요. 이게 아마도 추정컨대 공자가 30대 그리고 자로가 20대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9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회, 자공 이런 사람들하고 공자의 나이 차이는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지금 대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저랑 그만큼의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대학 신입생을 만난다면 이런 정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대화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누었느냐? 자, 이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설명드린 걸 바탕으로 한다면 제가 가까이 지냈던 그 선배를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당시에 사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는가를 설명해 주기에 딱 좋은, 우리는 사하면 선비사 이렇게 하지만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로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이 선비사자라고 흔하지만 이 사자의 첫 번째 뜻은 칼을 차고 다닐 수 있는 자격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춘추시대까지, 전국시대가 되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춘추시대까지 귀족들만이 무장을 하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랬다가 한나라 때가 되면 일반인들이 칼 차고 다니다간 죽습니다. 유일하게 칼을 차고 다닐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이 협이에요. 협. 국가가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예를 들면 한나라를 세웠던 유방, 협 출신이에요. 나중에 삼국시대 때 영웅으로 등장하는 유비,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협지, 중국 무협영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규 군인이 아니면서 민간인도 아니면서 칼을 차고 다닐 수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지난 시대에도 있었다. 자,
그 이전에는 칼을 차고 다닌다라고 하는 건 사에 속하는 사람들만 가능한 건데, 이 장면은 뭐냐? 이제 끝부분에 가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 영화의 제목은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입니다. 탐 크루즈 주연이고요. 이 주인공, 이 탐 크루즈 주인공은 남북 전쟁에 참전했던 아주 공을 많이 세운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전투 중에 다리를 다쳐서 한쪽 다리를 절어요. 엄청난 공을 세웠지만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군인이 다리가 성치 않다라고 하는 건 그 이후에 장교로서의 이력에 치명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훈장을 받으면 뭐합니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군 장교로서 계속 성공하기는 불가능하죠. 근데 그 남북전쟁을 겪으면서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명예 아닙니까? 그런데 비리, 부정부패, 출세 이런 것들로 타락해가는 군 조직을 보면서 자기는 거기서 이미 소외가 됐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려요. 그때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군관으로 초청을 합니다. 높은 연봉을 줄 테니까 와서 우리 병사들을, 신식군대를 훈련시켜 달라 해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온 겁니다. 그랬다가 첫 번째 전투에서 사무라이들한테 그냥 깨져버려요. 그리고 그 사무라이 집단의 우두머리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자기네들이 거하는 산속 깊숙한 곳의 마을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다행히 그 우두머리가 영어가 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이게 와타나베 켄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인데, 그 배우와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상처도 치유가 되고 잃어버린 군인의 명예를 이른바 사무라이 정신 속에서 다시 찾게 된다는 그런 방식의 스토리로 영화가 이루어져요. 우리에게는 유쾌하기만 한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사무라이라고 하는 게 별로 좋은 어감을 주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까닭은 뭐냐면, 이 당시에 사계급의 사람들, 이 영화를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사무라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해 떠 있는 동안은 하루 종일 이런 검술 훈련만 해요. 그럼 농사는 누가 짓느냐? 마을에 보면 농사꾼들이 따로 있어요. 이게 고대 중국의 모습하고 거의 흡사했을 것이다.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자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계급에 속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처럼 평생 글만 읽었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과는 거리가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 예로서 살살 달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얘기였을까? 요거는 공자 가어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처음 만났을 때 나누었던 대화가 나옵니다. 자로가 처음 공자를 만났다. 공자가 말했다. 뭘 좋아하느냐? 나는 긴 칼을 좋아한다. 왜? 평생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걸 물은 게 아니다. 그대가 잘하는 것에 학문을 더한다면 아무도 그대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자로가 되묻습니다. 그 학문이라는 게 도대체 뭐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보기에는 남산에 푸른 대나무가 있는데 휘어잡지 않아도 스스로 곱고 그것을 잘라 화살로 쓰면 가죽 관역을 뚫어버리는데 도대체 내가 뭘 더 배워야 됩니까? 내가 칼로 이야기한다면 결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라고 하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대나무의 밑동을 잘 다듬어서 깃털을 달고 앞머리에 쇠촉을 달아 날카롭게 한다면 가죽을 뚫는 게 더 깊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좀 대충 무슨 얘기인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비유들로 가득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칼,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그 칼을 너는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결국 지나가는 사람들 보찜터는 산적질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칼로 천하의 백성을 구하는 데 쓴다. 그러니까 네가 칼 쓰는 게 자신 있다고 얘기하지만
네가 들고 있는 그 칼, 네가 겨누고 있는 화살에는 눈이 없다. 넌 아무나 쏴서 맞아서 죽으면 너는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 활을 쓰고 어떤 사람은 남의 물건을 뺏기 위해서 그 활을 쓰는데 어떻게 그 활이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로가 탐복을 한 거죠. 내가 평생 무예를 연마했지만 이 칼을 써서 남을 이겨서 승부에 이기기만 한다면 나는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자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긴다라고 하는 건 그 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구하는 데 칼을 쓰는 것, 그게 진정한 칼의 의미다라고 하는,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로는 공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탐독을 하고 그의 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자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버리고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간다면, 이 연장선상에서 읽어간다면, 그러니까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공자 앞에서 뭔가를 던지는데 이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공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선택을 했고 과거의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세계에 뛰어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더 영화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공자가 자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로야, 내가 네게 안다는 게 뭔지를 얘기해 주겠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는 것에 대해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알미다. 와, 공자도 참 그런 거 보면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주옥 같은 말을 많이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이 말이 왜 피부에 와닿냐면요, 저 같은 교수를 직업으로 하는 인간들은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모르는 얘기를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은 그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왜 이제 많이 선생님들이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얘기는 모른다고 해도 돼요. 왜? 분야가 다르거나 아니면은 그 강의의 주제를 벗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걸 구태여 뭐 안다라고 아는 척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가끔씩 이거는 모른다라고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위기 딱 닥쳤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교수들이 궁리를 하죠. 학생, 그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는 교수가 직접 강의를 하는 것보다 학생 스스로가 찾는 게 중요해. 자네가 그걸로 발표를 다음 주에 하면서 한 주 미루고. 그 교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50 전까지인 건 몰랐는데 50 넘어가고 한 2, 3년 전부터 제일 중요한 고유명사가 안 떠올라요. 책 제목, 저자 이름, 이게 안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가끔씩 강의를 하다가 당황할 때가 많거든요. 자, 그런데 자로는 선생님께 가르침을 들은 것이 있는데 아직 스스로 만족할 만큼 그 가르침을 실행할 수 없으면 혹시나 또 다른 가르침을 듣게 될까 걱정했다. 사람이 보이시죠? 이건 고지식하다라고 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군인이 고지식하지 않으면 저는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군인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얘기할 때 제가 군대 가서 배운 FM대로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군인이 가는 혹은 행동의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저는 군인의 생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극히 딱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이거는 고지식함이 아니라 완고함에 가깝지만 자기의 굳은 신념과 원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왜 그 태양의 후예, 우리나라 저기 최고의 멋진 말들은 드라마 작가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하는 대사인 것 같아요.
그 태양의 후예에서 송혜교랑 송중기가 만났을 때 몇 번 엇갈리고 나서 하다가 우리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송중기가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갈 때마다 총 맞고 오고 다치고 오고 하니까. 그때 송중기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인데 당신은 필요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군요 라면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때 그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는 모른다. 다만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내가, 내 가족이, 우리 마을 사람이, 우리 국민이 이렇게 일상의 평화로운 삶을 가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하는 거다. 바로 이런 대화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거는 고지식한 게 아니라 이게 없는 군인은 군인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자, 그래서 이 자료는 온통 죄다. 공자와 논의했던 내용들이 다 이런 명예로운 군인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인 핵심적인 용기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인을 얘기했지만 자로는 그 인과 용기 사이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되고자 했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 길에서 조금 방향이 바뀐 게 아까 첫 장면에서 얘기했던 허공에다 대고 칼질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예를, 무력을, 무용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를 찾는 과정,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라는 거겠죠. 자,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외출했다가 들어온 공자가 자로가 그의 방문 앞에서 검은고를 타는 것을 보고, 요거는 제가 이 상황이 쉽게 이해가 되도록 주석서들을 참고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선생님이 말했다. 자로가 어찌 내 방 문 앞에서 검은고를 타느냐. 공자가 이 말을 한 뒤에 문인들이 자로에게 공손하게 대하지 않았다.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그래서 도대체 뭐길래, 일단 뒤까지 읽어보고요. 이 상황을 지켜본 선생님이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다. 자로는 승당한 제자다. 아직 입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 그에 마땅하게 대우해 줘라. 요걸 일부러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공자가 공자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이야기로 추정이 됩니다. 자, 제가 앞에서 계속 이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연마했던 것은 무예였고 무사로서의 인생, 그걸 추구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외출했다가 공자가 들어왔는데 문 앞에서 검은고를 타고 있더라. 혹시 80년대에 여성들이 결혼하고 싶은 남성상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등장한, 뭐 혹시 기억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뜨개질하는 남자, 요리하는 남자, 이게 80년대에 여성이 선호하는 남성상으로 한참 막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던 새로운 유형의 그 배우자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뒤에 얘기, 승당과 입실, 요건 칠판이 없군요. 요게 주희나 이런 나중에 후대의 유학자들은 공자의 제자들이 도달한 어마어마한 경지를 표현하는 말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 공자 선생님이 지금처럼 PPT가 있고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수많은 제자들을 다 가르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면 수업의 효율성이 없어요. 공자는 늘 서너 명 내지 많아야 대여섯 명 정도를 과외 수업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초짜부터 학년이 다 다른데 이 친구들을 다 똑같이 놓고 수업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학원 가면 다 나눠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뭘로 나눴냐면은 입실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강학하는 방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자에게 직접 배우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승당은
이 방을 문 열고 나가면은 마루가 있잖아요. 그 마루까지 올라올 수 있는 자격. 그리고 그 밑에는 이 마루까지도 못 올라오는 그 아래의 단계의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는 학년이에요, 학년. 그러니까 자로는 여기서 이제 2학년이 된 거예요. 아직 방에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공자가 방에서 강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수업을 했느냐. 예에 따라서 예를 지켜가면서 수업을 했잖아요. 플라톤도 아카데미아에서 강연을 할 때 하프 연주를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수업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공자도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예악이니까 반드시 악이 따릅니다. 그래서 막내 들어와 있는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어린 친구가 거무거를 뚱땅 이렇게 하면서 강학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게 뭘까? 지금 아직 자로는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공자처럼 예를 연습하고 막 경전을 외우고 하는 방식의 수업을 아직 들어간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빨리 들어가고 싶죠. 그리고 자기는 나이도 많은데. 그래서 공자가 없을 때 방까지는 못 들어가니까 그 앞에서 자기도 한번 검은 거 뚱땅 하면서 흉내를 낸 거예요. 이거는 평생 무술만 연마하던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왜 중고등학교 때 하필이면은 제가 그랬거든요. 토요일날 친구들이 꼬시는 거예요. 12시 딱 되니까 야 밥 먹으러 가자. 나가가지고 밥 먹고 나서 야 오늘 5월달입니다. 고3 야 공부 안 되지.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커피숍 출입하는 게 고등학생 금지됐는데 커피 마시고 이제 애들이랑 노닥거리다가 자율학습 시간이 끝나는 4시까지 딱 들어오려고 10분 전에 딱 들어왔는데 자리에 가보니까 가방이 없네요. 당직 쓰는 선생님이 땡땡이 치는 놈들 가방 다 갖고 당직실에 갖다 놓은 거예요. 빠따를 10대 맞았습니다. 그 선생님 이름 별명이 킁킁이었는데 왜냐면 이 빠따를 때릴 때마다 하면서 때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날 자율학습을 그렇게 땡땡이를 많이 치던 학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재수없게 딱 한 번 쳤는데 기가 막히게 그날 걸려가지고 그날 만약은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필이면은 그거를 우연히 딱 한 번 해봤는데 딱 걸리는 상황.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걸 보고 나서 아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공자가 보기에 이게 기분 나쁜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공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학교에 규율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3학년이 돼서 할 일을 2학년 학생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여쁘지만 반갑지만 한마디 해야죠. 규칙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공자가 한마디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제자들이 자로에게 함부로 대하는 기미가 보이니까 뭐예요? 야 그래도 2학년이야 임마. 니네들 1학년들이 말이야 감히 어떻게 선배를 뒤에서 막 수군수군대고 욕을 해.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 준 겁니다. 자, 이 기록은 하루에 단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사건을 기억할 만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거는 자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시대의 예로 얘기하면 어떤 한 학생이 자율학습 땡땡이 치다가 혼났는데 그건 그 선생님은 기억도 못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로는 그 공자 학교의 공동체에 이른바 융화가 되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자로 스스로가 이 상황을 며칠에 걸쳐서 겪으면서 선생이 나를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검은 거 뚱땅하다가 한마디 혼나고 공자가 또 한마디 하고 이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자로에게는 인생이 변화해가는 사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딱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억은 오로지 자로만이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자기의 친숙한 제자에게 이 얘기를 해줬겠죠. 아니, 자율학습 땡땡이 치다가 몽둥이 하나 맞은 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자로에게는 자기 인생이 바뀐 순간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중요한 사건이지 않았을까. 자, 이런 걸 보면서 자로가 자기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삶의 진로를 한 계단 한 계단 각도 수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자로가 늘 자랑스러워하는 용기를 가지고 말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군자는 용기를 숭상합니까? 그러니까 공자의 인도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자기가 지향했던 가치를 버리려고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를 하죠. 군자는 의를 최고로 생각한다. 군자에게 용기만 있고 의가 없다면 난을 일으키게 될 거다. 또한 군자와 달리 소인에게 용기만 있고 의가 없다면 도적질도 마다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건 질책이에요. 놀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칼 좀 잘 쓴다고 용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 옛날에 내 앞에서 칼 들고 설치다가 한 대 맞았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는 말이니까 이거를 엄숙하게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얘기는 말은 추상적이지만 그 의미는 다 구체적인 행위, 장면들하고 연결해서 읽는 것이 고전을 읽는 방식. 동양고전은 그렇거든요. 자, 그랬던 자로가 아까 제가 첫 장면에서 이 그랜저 광고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낡고 해진 온포를 입고 값비싸고 귀한 여우 가죽옷을 입은 사람과 나란히 서 있어도 이게 무슨 얘기냐. 고등학교 동창회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50대 중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친했던 친구가 연락을 했으니까 오랜만에 반갑기도 하고 근데 강남의 어떤 식당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차 티코도 아니고 타마스 타마스를 몰고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 쫙 벤츠, 아우디 이런 차들만 쫙 있는 거예요. 어우 주눅이 들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 이거는 겉으로 부끄러운 티를 냈다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주눅이 들거나 뭔가 위축되거나 하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런 방식의 행동이 가능한 사람은 자로뿐일 거다.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칭찬입니다. 솔직하게 동창회 갔는데 나는 티코 몰고 갔는데 쫙 그런 차들만 있으면 그런 마음 안 드는 분 계신가요? 물론 그게 부끄럽거나 그런 일이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왠지 위축될 수 있고 가보지 않은 데 가면은 자연스럽게 위축이 되는데 그런 상황. 근데 우리는 신분과 계급이라고 하는 게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로는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이 제대로 갖춰 입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신분이 폭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수치라는 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고대 신분 사회에서는 신분이 하락하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자로는 그렇지 않았다. 원망도 없고 탐내지도 않으니 그 또한 좋지 않으랴라고 하지 않더냐. 자로는 죽을 때까지 이 말을 외우고 다니려고 했다. 칭찬 한번 했더니 또 그걸 가지고 고지식하긴 고지식한 것 같아요. 그걸 본 선생님이 야 그걸로 어찌 충분하다고 하겠느냐 하면서 좀 고지식하게 하지 좀 마라. 그러니까 공자와 자로 사이에 있는 대화들을 보면요. 공자가 대단히 편하게 반농담하듯이 한 말들이 많기도 하고 애정도 듬뿍 걱정도 듬뿍 그런 식의 표현들이 많다는 거를 그 이야기 속에서 읽으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마디 한마디 마치 성경책 읽듯이 무겁게 해석을 하니까 책의 내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제목이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로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까? 이런 질문이 논어에는 없거든요. 논어를 주석하는 사람들의 글에도 없습니다. 왜? 스승과 제자기 때문에. 그런데 9살 차이거든요. 9살 차이. 제가 제 지도 교수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런데 제가 학위를 하고 희한하게 이제 어떤 인연 때문에 제가 정부에서 한 1년 일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만나면은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부 중앙부처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뭐 정치에 관련해 가지고 막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늘 선생님이 한 말씀 툭툭 던지듯이 하셨는데, 제가 전문위원으로 이제 정부에서 일을 하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초로 이른바 사제지간의 대화라고 하는 게 가능한 상황을 겪어보고, 그게 이제 30대 후반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선생님이랑 대화를 나눠 보게 되니까, 이제 은퇴할 때쯤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측은한 마음도 들고, 왜냐면 몸이 약해지고 하니까 이제 신체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나이 차이가 적지 않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공자하고 자로는 어떤 관계냐. 젊은 시절에 사제의 연을 맺었지만 공자가 54살의 나이에 지금 제 또래쯤에 자기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뭐 영화라든가 이런 서사에서는 공자가 이런 놈들하고는 같이 못해하고서 딱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역사적 사실은 쫓겨난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무려 14년 동안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서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가장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자로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인간의 원초적 경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재밌냐면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전통 전쟁 영화를 보면서 장군, 말단병사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세요. 몇만 명을 거느리던 대장군인데 전투에 완전히 져서 도망가다시피 살아남았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병사는 저 말단 이등병 한 명이에요. 둘이 결국은 산속을 피해 다니면서 적에게 들키면 곧장 이렇게 죽으니까. 그러면 둘이 붙어 다니는데 한 일주일만 같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방식의 일이 일어날까? 죽을 때까지 이등병이 장군님 하면서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장군이 할 줄 아는 거는 전략을 짜고 지휘를 하고 활 쏘고 칼 쓰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등병은 잠잘 곳도 마련해야 되지, 땔감도 만들어야 되지, 사냥도 해야 되지, 불도 피워야 되지. 한 2, 3일 지나면 아씨 쌍이 휘어 떨어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니 군대가 살아있을 때 대장군이지 지금은 단둘이 있는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인데 딱 뻗대고선 명령만 하고 하면 이 체계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대장군의 입장에서도 제가 없으면 내가 죽어요. 먹을 거, 뭐 불 떼고 뭐 하는 것들을 다 그 친구가 하는데 모르거든요.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책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럴 것이다라는 우리의 체험을 가지고 찬찬히 살피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9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 자로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송사에 임했을 때 한쪽의 말만 듣고도 제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자로일 거다. 약속을 하면 지키지 않고 묵히는 일이 없었다. 와, 이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인물이 떠올랐냐면 솔로몬의 재판이 떠올랐어요. 두 여인이 아기 하나를 가져오고 서로 자기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렸죠? 예, 아이를 반을 쪼개서 나눠줘라. 그러니까 한 여자가 그건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이거는 솔로몬이 위대한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엄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고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세 가지 얘기. 역대 유학자들이 가장 부끄러워했던 왜 공자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하셔가지고 라는 세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 바로 공산불교라는 사람이 비읍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공자를 불렀어요. 자로가 불쾌해하면서 아니 갈 데가 없으면 그만둘 것이지 왜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게 가려고 합니까? 하니까 공자가 나를 부르는 자가 어찌 까닭이 없겠느냐. 나를 쓰려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곳을 동쪽에 주나라. 즉 옛날에 찬란했던 주나라로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의지가 아니라 푸념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의 화자가 오직 자로 한 사람이었을까? 이 얘기는 공자가 우리는 위대한 성인, 뛰어난 철학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공자에게 가장 적절한 단어는 뭐냐면요. 실업자입니다. 실업자예요. 이번 시간에는 시간 부족으로 염구라는 시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염구가 노나라에서 높이 올라가서 고위직으로 출세를 합니다. 그런데 염구가 퇴근을 하면은 그 학교에서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왜 이렇게 늦었느냐? 그러니까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공자가 삐져가지고 야, 너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으면 그걸 내가 몰랐겠냐? 이거는 부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키워가지고 고위직까지 올랐는데 나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게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어떤 식의 정책을 할 것인지 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자에게 가르쳤는데 나는 실무적으로 그걸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부럽죠. 실제로 공자와 제자들 사이에 나눈 대화를 보면은 그 사람들의 위치에 따른 태도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가장 깍듯하게 행동을 할까? 자, 모 대학의 유명한 정치학과 교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제자가 4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난 정치에 안 맞아 해가지고 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사가 됐어요. 또 한 제자는 선생님 저는 정치학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보다 실제 정치인이 돼서 좀 펼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젊은 나이 때부터 졸업하자마자 정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됐어요. 제일 똑똑했던 친구는 너는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4시 밥 먹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50대에 그러면 거기서 국회의원하고 기업에 이사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제가 내겠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하면서 근데 선생님 제가 참 선생님을 잊을 수 없는 은사이시기도 하지만 솔직히 선생님 강의는 별로였습니다. 막 농담도 해가면서 2명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선생님 실제 정치는 이론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또 막 선생을 막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 그 밑에서 학위하고 이제 선생님의 자리를 이어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제자는 조용히 있어야 돼요. 조용히. 그러면 자로는 어떤 스타일? 아마도 국회의원이나 기업에 임원된 그 정도 제자 같은 사람일 거예요. 왜? 공자에게 기댈 이유가 없던 사람이거든요. 스스로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를 생각했던 게 진심으로 존경했지만 마치 실제 국회의원이 돼서 현실의 정치에 관여를 하면서 선생님 현실이 그렇게 이론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을 법한 그런 사람의 위치에서 공자를 봐야 논어가 제대로 읽힌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의미들이.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질 않아요. 한 번 선생이니까 죽을 때까지 목숨처럼 존경하고 그 앞에서 하는 사람은 그 밑에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그 제자밖에는 없을 거다. 하지만 공자의 제자들 다수가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왜 하필이면 공자는 이 자로 앞에 가서 이 얘기를 했을까? 읽어보죠. 예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 몸으로 직접 나쁜 짓 한 놈에게는 군자가 가지 않는다. 근데 필일이 그런 놈 아니냐? 근데 왜 필일에게 가려고 하느냐?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대드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꾸로 요 말, 유명한 말이거든요. 야, 견고한 것은 아무리 갈아도 닳지 않고 흰 것은 아무리 물들여도 검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시커먼 놈들하고 아무리 오래 있어도 검게 물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지만 이건 자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조롱박이냐. 달랑달랑 매달려 놓고선 가만히 쓸모없이 그냥 있다가 뚝 떨어지는 조롱박으로 나 죽고 싶지 않아. 이건 푸념이에요. 푸념. 근데 왜 이 푸념을 다른 누구도 아닌 자로에게 했는가? 형식적으로는 사제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친구였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와이프랑 싸우면 안 되거든요. 뭐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대학원 시절까지 저랑 이제 연애할 때 집사람이 1학년, 제가 군대 갔다 온 4학년 3월 2일 날 만났거든요. 그게 딱 들어오는데 뭔가 이렇게 아우라 같은 게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4학년이 1학년한테 대시하는 게 이게, 그랬더니 그 88학번 저보다 아래 학번인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 집에 가가지고 소주 이렇게 먹고 누워 있는데 야, 4학년이 1학년한테 대시하는 게 이게 괜찮을까 그랬더니 야,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지. 걔는 88학번 저보다 한 학번 아래지만 나이가 같았기 때문에 제가 친구로 생각했던 애거든요. 그 말에 용기를 얻고 그 다음부터 제가 도자기 아시죠? 도서관 자리 잡아주는 사람으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제 집사람이랑 저랑 학부 다닐 때부터 맺어진 것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저한테 선배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걸 들으시더니 야, 니네는 결혼한 부부들끼리 선배가 뭐냐, 선배가 명칭을 바꿔라 해가지고선 둘이 그날 회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부를까? 자기야. 아, 닭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용어들을 써봤는데 결국 합의를 본 게 뭐냐, 저는 제 와이프한테 섹시하라고 불러요. 그 와이프는 저를 신랑아라고 불러요. 지금도.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더 닭살 돋는다고 더 뭐라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둘 사이에서는 이 용어가 가장 무난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기 시작하니까 이게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임이 돼야지만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이게 불규칙하니까 너무 힘들었고 참 어려운 세월을 지냈다가, 근데 제가 일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그래도 저는 계속 연구소에서 월급 받는 생활을 했지만 이게 집에서 가까운 한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뭐 부산에 있는 연구소에도 있었고 이 천안에 있는 연구소에도 있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 할 때는 제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정되고 나서까지도 그 관계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이제 집사람도 이제 직위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하니까 저한테 밑도 끝도 없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데, 그때는 저도 막 이렇게 욱 올라오니까 그래서 저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와, 그러면 와이프가 울어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부부 관계가 이런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해법은
와이프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친구라고 생각을 하자. 근데 제가 친구를 대하는 정말 친한 친구가 이제 2명이 있는데 그 친구를 대하듯이 와이프를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잔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냥 어떻게 그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친구가 듣기를 원하면 들어주고 술 마셔주기를 원하면 술을 같이 마시고 친구끼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와이프한테는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논어에 등장하는 공자와 자로 사이에서 주고받았던 상당수의 대화는 바로 친구 관계였기 때문에 공자가 편하게 생각을 해서 농담도 하고 핀잔도 주고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자로에게 왜 이렇게 많은 핀잔을 주었을까? 그거는 20살, 30살 차이 나는 제자한테 핀잔을 주거나 말 잘못하면 상처받아요. 근데 자로는 또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도 기분 나쁠 때는 자로가 대들긴 하지만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은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믿음과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갖게 된 이른바 우정이라고 하는 걸 둘 사이에 갖고 있지 않았을까. 특히 이게 이제 유학자들이 역대 가장 부끄러워했던 사건입니다. 이 공자가 처음에 노나라에서 쫓겨났을 때 자로가 우리나라로 갑시다 해가지고 위나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낼 때 소개시켜준 사람들이라든가 이게 다 자로의 인맥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런데 공자는 취직의 뜻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위나라 영공, 이 영자가 들어간 임금은 서양으로 따지면 신비주의에 몰두하는, 그래서 점술가 부르고 뭐 주술하고 이런 거 하면서 정치를 소홀히 한 임금, 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제 배후에서 막구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일 때 남자가 아니라. 그런데 자로가 달가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앞뒤 맥락을 보면 공자는 이 부인을 통해서라도 뭔가 거기에 벼슬에 나아가서 뭔가 나름대로 뜻을 펼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자로는 아니라고 답을 했는데 몰래 간 거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자꾸 이 얘기를 갖다가 내가 부적절한 짓을 했다면 하늘이 싫어할 것이다. 하늘이 싫어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변명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도울 선생님도 이거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몰고 갔냐면요. 남자가 이뻤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색을 날았다. 이렇게 몰고 가는데 다른 기록들을 보면 그랬을 가능성보다 사실 위나라가 자로의 고향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빠삭하게 알고 있었고 따라서 남자를 만났다고 해서 당신이 여기서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거 안 된다 라고 해서 말렸던 건데 몰래 갔다가 이런 장면들은 전부 다 뭐랑 관련되느냐, 나도 취직하고 싶어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생을 학문을 했으면 뭐합니까? 그걸 써먹어 보고 싶은데 써먹을 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공자도 불우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업자로 결국, 그리고 고향인 노나라로 돌아가게 된 것도 염구라고 하는 제자가 제나라가 쳐들어와서 노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자를 쫓아냈던 계시 집안에서 사절을 보내서 염구를 보내다오, 도와다오 해가지고 염구가 그 전쟁에 참여해서 커다란 공을 세웁니다. 커다란 공을 세웠으니 너의 청을 하나 들어주겠다. 우리 선생님이 이제 다 이빨 빠진 사람 아닙니까? 다 늙었는데 고향에 와서 묻힐 수 있도록 돌아오게 허락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려 68세입니다. 68세. 그런 걸 보면 공자는 평생을 실업자로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에 관한 기록이 만약에 없다면 공자는 이름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한 기록을 이런 제자들이 남긴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기록들이 구태여 남았을까? 저는 이 논어의 초기 기록을 문자로 정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자공이었고, 자공은 이제 다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다룰 인물인데, 이 자로는 자공에게는 형 같은 사람이고 공자학단에 들어오도록 아마도 자로가 다리를 놔서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출신이 같은 위나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로에 관한 기록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장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자공이 주가 돼서 논어라는 기록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로가 가장 많은 횟수의 기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바로 자공이 자로를 선배로서 대하는 그 태도의 반영일 가능성이 높다. 쉬운 얘기잖아요. 바로 영화에서 이렇게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는 썸씽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묘연한 여배우를 여기다가 출연시킴으로써 마치 색과 관련된 사건이 있는 것처럼 하는 중국인의 어떤 장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랬을 가능성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장면의 연출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자로에 관한 이야기가 마지막 기가 막힌 하나의,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자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던 부분 바로 이런 건데, 자로가 귀신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게 오늘날처럼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저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례들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했다. 야, 사람 섬기는 일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러자 자로가 다시 질문을 바꿔서 죽음에 관해 묻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야,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물론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공자가 용기를 굉장히 강조했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앞에 서서 싸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너 그러다간 죽어,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주희의 해석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로의 수준이 아직 이렇기 때문에 죽음은 심오한 문제인데 그 심오한 얘기를 자로에게는 들려줘도 모를 것이기 때문에 답을 회피한 거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등급을 가지고 수준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 자체가 둘 다 맞는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읽어왔던 그의 삶도 그렇고 그의 생각도 그렇고 행동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묻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날 책에서 도서관 가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What is death?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종교적인 물음을 물은 게 아니거든요. 자, 바로 자로가 죽을 때의 장면이 춘추 좌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괴회와 석기가 위험을 내려보내서 자로를 대적하게 했다. 자,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자로가 이제 위나라 출신이라고 했죠. 근데 아까 보여줬던 그 여자 배우가 바로 남자인데 이 여성이 바람둥이에요. 바람을 피워도 아주 심하게 피웠습니다. 춘추시대의 성생활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여를 안 했던 영공, 왕이죠. 왕이 대노하면서 이놈의 자식 감히 엄마한테 하면서 쫓아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영공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 잘 됐다 해가지고 손주뻘을 왕으로 팍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괴회가 장자잖아요. 아니 내가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왕까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니까 열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위할까를 궁리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위나라로 들어와서 난을 일으켜서 그 자리를 빼앗게 되는데, 그때 하필이면은 남자와 협력을 해서 당시 조정에서 크게 대접받고 있던 큰 신하, 이 사람이 계속 공자학단을 지원해 줬던 사람인데 자로가 그 사람 밑에서 가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이 소식을 늦게 들은 거예요. 이미 들어가 봤자 구할 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로가 싸우러 들어간 겁니다. 이에 두 사람이 창으로 자로를 공격하다 마침내 자로가 쓰고 있는 관의 끈을 끊게 되었다. 그러자 자로가 말했다. 군자는 죽더라도 관을 벗을 수 없다 하면서 관의 끈을 탁 바르게 묶고 나서 그대로 이렇게 죽었다. 이게 예전에 어떤 드라마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명성황후를 다뤘던 그 드라마에서 그 명성황후를 계속 지키고 싸우다가 이 앉은 자세로 그대로 죽은 드라마, 이렇게 멋있는 장면으로 끝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는 딱 그게 생각이 났거든요. 이걸 통해서 보면 자로가 죽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를 오늘날 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군자라면 죽음에 임하는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 자, 바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저에게 감각을 주었던 부분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미군 장교 출신이라고 했죠.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군대가 군대스럽지 못하고 탐욕, 비리, 부패, 불명예 이런 게 만연하는 거예요. 명예, 군인 정신은 사라지고, 자신은 장애인이 되었으니까 출세는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와서 이 적진에 들어가서 사로잡힌 몸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사무라이 집단의 우두머리는 당시 메이지 유신 때 반기를 들었던 그 집단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바로 와타나베 케니인제.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야, 이들은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미국 군대가 잃어버린 명예심이라고 하는 걸 이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점점 이들에게 동화가 되고 결국에는 이들과 함께 싸우게 됩니다. 신식 군대가 병력 수도 어마어마하고 이 칼과 활을 이용한 재래식, 그걸로 전쟁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영화의 끝장면이 정말 멋있어요. 이 널따란 이 벌판에서 총을 쏘고 더군다나 기관포로 막 난사를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아까 그 와타나베 켄이 이미 여러 번 창에 찔리고 칼에 베이고 간신히 말이 올라타고 마지막 돌격을 하는데, 아까 이 기관총이 쏘는 여기를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은 또딱 맞고선 말에서 떨어져요.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때 이 미군 장교한테, 지난번에는 내가 당신의 명예를 지켜줬으니 이번에는 당신이 나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다오 해가지고 일으켜달라고 하고 할복을 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할복을 하고 죽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대사가 뭐였냐면은 퍼펙트. 이게 대사니까. 그런데 이 대사 한마디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거든요. 죽으면서 퍼펙트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도대체 뭘까? 물론 벚꽃이 흩날리고 하는 거는 대단히 일본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마침 요 즈음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한병철 교수의 책의 한 문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현대인에게는 죽음이 없다.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삶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전통사회를 살던 무사와 같은 사람들, 혹은 아킬레우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의 전사들, 이런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기쁘고 즐겁고 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엎치고 시체가 돼서 썩어나가는 이런 방식의 죽음으로 생각을 했을까? 사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친할머니 돌아가실 때 이제 시신 염하고 하는 거를 그때 딱 봤는데, 살아계실 때의 그 할머니를 흰천을 뚫뚫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담하고 작은 인형 같은 게 그냥 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슬프긴 슬픈데 그때 그 시신을 봤을 때의 느낌이 뭐라 그럴까, 무덤덤하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요즘에는 가끔씩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죽음에 관한 생각을. 뭐 두렵기도 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혹은 혹시나 우리 애가 대학도 졸업 못했는데 내가 사고가 나서 죽게 되면 어떨까, 뭐 이런, 가끔씩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그런 생각이 불쑥부터 솟을 때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사실은 30대 초반쯤에 결혼하고 한 몇 년 됐을 때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깬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지? 왜 그런 생각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에서 계속 상상을 했죠. 데카르트처럼. 생각을, 죽고 나면은 이 감각, 생각 이런 거 하나도 없어질 텐데, 그러더니 갑자기 머릿속에서 깜깜한 우주 공간 안에 몸뚱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생각만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오다가, 이것마저 사라지게 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하면서 갑자기 허무감이 딱 밀려오는데, 주체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저도 모르게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옆에서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리고 나서 한 석 달 동안, 한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불을 못 껐어요. 그 공포 때문에. 그랬다가 참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한의사 선생님들하고 세미나를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한테, 아니 요즘 왜 얼굴이 왜 그래?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한 2달 전에 이런 일을 겪고 나서부터 밤에 불도 못 끄고 잠도 못 잔다고. 그랬더니, 야, 그거는 네가 심기가 허해서 그래.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약을 주는 거예요. 한약 한 첩을 이렇게 뭐 한 6첩인가? 그거 다려먹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뭔가 대단히 형이상학적인 공포라고 하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살아있는 시간을 어떤 식으로 채울 것인가에 관한 생각들로 더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거든요. 바로 자루가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에서 삶이 끝나는 어떤 기준점인데, 과연 그게 내 인생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는 것과 그 종점이 되는 시간을 어떻게 이 사람은 퍼펙트,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소고문물이 몰려오면서, 이 사람은 우리 일본이 사무라이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일본은 없다라고 하는 사무라이 정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거거든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아주 일상적인 경험에서, 제가 배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우리 애랑 같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큰 폭우를 만나서 배가 뒤집혔어요. 결국 우리 아이랑 붙어 있다가 커다란 나무 판자를 잡아가지고 둘이 그걸 붙들고선 다리를 동동거리면서 있는데, 이 작은 나무 송판떼기로 두 사람이 밤새도록 버틸 수는 없겠다라 싶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이거는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내가 거기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는 그거를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으로 할까? 아니면 내가 죽음으로써
너는 내가 다하지 못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손을 놔버리게 될까? 맞닿아 있는 장면의 무게와 의미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의미의 무게는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끝이 아니라 자기가 추구했던 삶의 완성이라고 하는 뜻으로 저런 대사를 한 게 아니었을까. 물론 저는 사무라이 할복에 대해서는 별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문화이기는 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자루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머나먼 과거의 무사계급 출신의 한 남자의 삶의 마지막 장면일 수 있겠죠. 그가 살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대단히 다르니까.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음의 끝이 아니라 어떤 삶의 완성 혹은 최종적인 의미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방식도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루는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고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전체 삶의 의미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던 것이 아닐까. 바로 여기서 첫 장면에서 봤던 성인과 관련해서 공자와 자루가 나누었던 대화. 성숙한 사람에 물으니까 이건 장난친 거예요. 저 장무조 같은 지혜에 저 공작의 무욕, 변장자의 용기, 염구의 재능에다가 그걸 예학으로 잘 꾸민다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런 장난이 싫었죠. 오늘날의 성숙한 사람이 왜 꼭 그래야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성숙한 사람이란 이익을 볼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의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도 지킬 만한 의가 있다면 목숨을 내놓을 줄 알고 오랫동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했던 말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숙한 사람, 적어도 자기 삶의 의미를 완성하고 간 사람이 아니냐. 이거는 어떤 면모로 본다 하더라도 논어 전체에 등장하는 자로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흔적과 100% 일치하는 언명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논어라고 하는 텍스트가 한 사람의 삶이 있는 게 아니라 도적질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타락한 무사가 공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완성의 과정으로 새로운 삶으로 바꿔놓은 이런 또 한 사람이 가능했던 무대로 논어를 보는 게 어떨까. 공자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의 영웅으로 존재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고 마찬가지로 공자도 그의 삶이 바뀌었던 거죠. 이와 같이 듬직한 자로와 같은 제자가 없었다면 과연 공자가 14년 동안 자기의 절개를 지키면서 유랑하는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도 우리는 함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위대한 한 사람의 위대함이 모든 사람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생각일 뿐더러 현실에 부합하는 방식의 해석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와 어떻게 함께 있는가에 따라서 각자의 삶도 빛날 수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는 것 아닐까. 논어는 적어도 우리가 그런 식의 책으로 읽는 것, 그리고 그게 실제 역사에도 맞고 텍스트에도 맞고 오히려 오늘날 현대사회에 더 부합하는 방식의 이 독해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자신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었던 그런 용기, 이러한 자로를 과연 어리숙하다, 나댄다, 고지식하다 이런 방식의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주위의 평가는 과연 합당할까? 마치겠습니다.